지금 유럽 언어학계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최근 동남아시아의 한 산악 지역에서 한국과 언어, 구조와 생활 풍습이 놀랍도록 유사한 민족을 발견했다는 보고서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이 민족은 정말 놀랍게도 한국과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지역임에도 한국과 거의 동일한 형태가 확인되면서 학계 안팎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현지인들에 따르면 그들은 오래전 눈 내리는 북쪽에서 왔다고 말하고 있었고, 학자는 이 증언을 토대로 고대 동아시아 이주설과의 연관성을 제기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것이 단순한 우연인지 혹은 민족적 유전이나 기억, 언어와 풍습에 남아있는 것인지 지금부터가 진짜 분석의 시작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도대체 어떤 민족이며 무엇이 한국과 그토록 닮은 걸까요? 그 시작은 스위스의 언어학자가 우연히 산악지대를 조사하면서부터라고 하는데요. 그 놀라운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잠깐,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1초의 시간만 내셔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위스 취리히 대학교에서 언어학 교수로 재직 중인 엘리자베스 켈러입니다. 얼마 전 라오스 북부 산악지대에 다녀온 후 제 인생이 180도 바뀌는 일이 생겼습니다.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언어란 단지 의사소통의 도구일 뿐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유럽 최고 언어학회 연구원으로 수많은 논문을 발표했지만 라후족 마을에 발을 들이는 순간 모든 학문적 확신이 흔들렸습니다. 라후족 마을로 들어서는 길, 멀리서 보이는 풍경이 어딘가 낯설지 않았어요. 산으로 둘러싸인 작은 마을, 처마가 깊은 집들, 그리고 마당에서 절구질하는 여인들의 모습까지. 어디서 본 듯한 이 풍경은 제가 몇 달 전 연구차 들렀던 한국의 시골 마을과 묘하게 닮아 있었습니다. 켈러 박사님, 이쪽으로 오세요. 통역사민이 나를 안내했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이 모여있는 집으로 들어서는데 그 순간 저는 그대로 멈춰 섰어요. 방바닥에 놓인 상, 그 위에는 찰밥과 푸른 나물, 그리고 갈색 된장 같은 것과 돼지머리가 차려져 있었으니까요. 이건 제사상 아닌가요? 무심코 한 말이었습니다. 통역사민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한국 제사를 아세요? 지난번 연구 때 본 적이 있어요. 정확히 이런 모습이었죠. 마을 어르신이 절을 하는 모습, 음식을 차리는 순서, 심지어 고개 숙여 인사하는 방식까지. 모든 것이 제가 한국에서 봤던 그것과 같았습니다. 우연의 일치라기엔 너무 많은 것이 겹쳤어요. 우리는 눈 덮인 북쪽에서 왔답니다. 마을에서 가장 연장자라는 할머니가 말했어요. 우리 조상들은 큰 전쟁을 피해 남쪽으로 내려왔다고 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고구려 유민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7세기 고구려가 멸망한 후 수만 가구가 남쪽으로 강제 이주되었다는 기록. 그리고 그중 일부는 더 남쪽으로 이동했다는 학설이 있었어요. 혹시 이 마을 사람들의 뿌리에 대한 전설이 더 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우리는 사계절이 뚜렷한 땅에서 왔어요. 겨울에는 하얀 눈이 쌓였고 가을에는 붉은 단풍이 들었죠. 하지만 지금은 그런 계절이 없어요. 저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고 마치 오래된 지혜를 품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 고향에 대한 기억이 있으신가요? 직접 본 적은 없지만 마음으로는 알고 있어요. 우리는 항상 북쪽을 향해 절을 올리죠. 할머니의 말에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고구려 유민들의 남하 경로를 추적한 논문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지도 위에서 라오스 북부 지역을 확인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마을의 작은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관찰하기 위해서였죠. 언어학자로서 아이들의 자연스러운 대화는 언어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교실 밖에서 아이들이 서로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마야아, 수파아, 이름 끝을 길게 느리며 부드럽게 불렀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이 말투, 어디서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 이름 부를 때 특이하게 말하네요. 통역사민에게 물었습니다. 여기서는 친한 사람을 부를 때 말끝을 부드럽게 느려서 부른답니다. 정을 담는 방식이죠. 정이라는 단어가 제 귀에 맴돌았습니다.
한국에서 연구할 때 자주 들었던 단어였어요. 번역하기 어려운 깊은 감정을 담은 단어. 문득 제 딸 로즈가 한국 드라마를 보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주인공들이 서로를 부를 때 끝을 살짝 올리며 오빠, 언니 하고 부르던 그 말투와 지금 이 아이들의 말투가 묘하게 닮아 있었어요. 혹시 이런 말투가 어디서 왔는지 아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미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냥 우리 말투예요. 할머니 때부터 그랬대요.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더 지켜보았습니다. 놀이도 익숙했어요. 한 줄로 서서 술래잡기를 하는 모습은 제가 한국에서 본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와 거의 같았습니다. 단지 부르는 말만 달랐을 뿐이에요. 점심시간 아이들은 모두 자리에 앉아 음식을 먹기 전에 두 손을 모아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그 모습마저 한국 아이들과 같았어요. 우리 연구팀이 아이들의 대화를 녹음해도 될까요? 학교 선생님께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하지만 왜 그러시는데요? 선생님이 물었어요. 이 말투와 한국어의 말끝 억양을 비교해보고 싶어요. 너무 비슷해서요. 제 대답에 선생님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켈러 박사님, 그 한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우리와 이렇게 닮았다고 생각하세요? 선생님은 관심 있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저는 한국에 대해 책에서만 읽어봤을 뿐인데 정말 이렇게 많은 공통점이 있나요? 네, 놀라울 정도로 많아요. 아시아 동북쪽에 있는 나라인데 제가 연구차 방문했을 때 본 문화와 이곳이 너무나 유사해서 경이롭습니다. 그날 오후 아이들의 대화를 모두 녹음한 후 숙소로 돌아와 분석했습니다. 말끝에 억양 감정을 담는 방식, 심지어 존경을 표현하는 말투까지. 모든 게 한국어의 구조와 맞아떨어졌어요. 이건 단순한 언어적 유사성을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이건 기억의 흔적이었어요. 마을에 머문 지 일주일째 되는 날, 특별한 의식이 있다고 했습니다. 조상을 기리는 의식이라고 했어요. 아침 일찍부터 마을 사람들은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여자들은 찰밥을 만들고 남자들은 제단을 준비했어요. 의식이 시작되기 전 모두가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흰색 상의에 검은색 하의, 그 모습이 한국의 전통 복장과 닮아 있었어요. 제단 앞에 모든 사람이 모였고 마을의 장로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장로는 먼저 제단에 절을 3번 했습니다. 그리고는 조상신에게 말을 건넸어요. 비록 언어는 다르지만 그 순서와 형식은 제가 한국에서 본 제사와 완전히 일치했습니다. 술을 3번 올리고 음식을 차례대로 올리고 다시 절을 하는 모습까지. 이건 정말 놀라워요. 옆에 있던 민에게 속삭였습니다. 한국의 제사와 똑같아요. 민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정말요? 그렇다면 이 의식이 어떻게 이곳까지 전해진 걸까요? 의식이 끝난 후 모든 사람이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이건 역시 한국의 제사 후 음복과 같았어요. 음식을 먹으며 조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까지. 밤이 되어 숙소로 돌아온 후 조교 톰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톰은 역사학을 전공한 학생이었어요. 톰, 이건 단순한 문화교류로는 설명할 수 없어. 이런 의식은 표면적인 것이 아니라 깊은 믿음과 관련된 거야. 누군가 가르쳐준다고 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전수될 수 없어. 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이건 영향이 아니라 기억이에요. 집단적 기억 말이죠. 고구려 멸망 이후 약 3만 8천호가 강제 이주되었다는 기록이 있어. 제가 노트북을 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더 남쪽으로 이동했다는 학설도 있지. 밤늦게까지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고대 문서 속에서 산남 이주 기록을 발견했어요. 고구려 유민들이 남쪽으로 그리고 더 남쪽으로 이동했다는 기록이었습니다. 그 방향은 정확히 라오스 북부와 일치했어요. 다음 날 마을의 여러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집 구조, 부엌의 위치, 심지어 장독대까지. 모든 것이 한국 전통 가옥의 구조와 비슷했어요. 가정마다 작은 신단이 있었고 그곳에 조상의 위패와 비슷한 것이 모셔져 있었습니다. 한 집에서는 여주인이 직접 만든 된장을 보여주었어요. 이건 우리 전통 음식이에요. 콩을 발효시켜 만들죠. 그녀가 만드는 과정을 설명하는데 그 방법이 한국의 된장 제조법과 거의 같았습니다.
콩을 삶아 메주를 만들고 소금물에 담가 발효시키는 과정까지. 이건 우연이 아니야. 그날 일기에 적었습니다. 이건 역사의 증거야. 라후족은 고구려 유민의 후손일 가능성이 높아. 연구기간이 절반쯤 지났을 때 연구실에서 한국어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라후족의 언어와 한국어의 유사성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우연히 한 장면에서 멈췄습니다. 다큐멘터리 속 한국 어머니가 아이에게 천천히 먹으라고 말하는 장면이었어요. 그 말투, 그 억양이 너무나 감성적이었습니다. 단순히 명령이 아니라 사랑과 걱정이 담긴 말투였어요. 그리고 그 말투는 라후족 어머니가 아이에게 하는 말과 놀랍도록 닮아 있었습니다. 갑자기 제 딸 로즈가 생각났어요. 항상 바쁜 연구 때문에 로즈와는 대화가 부족했습니다. 로즈는 지금 스위스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었죠. 충동적으로 로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로즈, 잘 지내니? 제가 물었습니다. 네, 엄마. 연구는 어때요? 로즈의 목소리가 조금 차갑게 느껴졌어요. 흥미로운 발견을 많이 했어. 너도 좋아할 것 같아. 제가 말했습니다. 너 전에 본 한국 드라마 있잖아. 그거 말투 기억나? 로즈의 목소리가 갑자기 밝아졌어요. 네, 언니 오빠 하는 거요? 그거 너무 귀여웠어요. 그래, 바로 그거야. 여기 라후족도 똑같은 말투를 써. 정확히 같은 억양으로. 로즈와 오랜만에 즐거운 대화를 나눴습니다. 한국 드라마, 라후족 이야기, 그리고 제 연구에 대해서요. 로즈와 처음으로 진짜 공감대가 생긴 것 같았습니다. 그날부터 본격적으로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특히 말끝의 억양과 감정 표현에 집중했습니다. 한국어의 요, 조, 스니다 같은 종결어미와 라후족 언어의 말끝을 비교 분석했어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두 언어의 말끝은 구조적으로 매우 유사했어요. 더 중요한 것은 두 언어 모두 말끝에 감정을 담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이건 다른 언어들과는 확연히 다른 특징이었어요. 이건 세계 언어학의 새로운 발견이 될 수 있어. 연구 노트에 적었습니다. 한국어와 라후족 언어는 정서 압축도가 전 세계 언어 중 가장 높아. 라후족 마을에서 더 많은 대화를 녹음했습니다. 특히 친밀한 관계에서 서로를 부르는 방식, 어린아이를 달래는 말투, 슬픔이나 기쁨을 표현하는 방식에 집중했어요. 한 노인이 제게 말했습니다. 우리말은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단어보다 어떻게 말하느냐가 더 중요하죠. 그 말이 제 가슴에 와닿았어요. 언어학자로서 항상 단어와 문법에 집중했지만 이제는 그 너머에 있는 정서의 언어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정이라는 단어는 번역할 수 없어요. 제가 민에게 말했습니다. 그건 단어가 아니라 관계의 방식인 것 같아요. 라후족 마을에서의 연구를 마치고 취리히로 돌아왔습니다. 연구 자료를 정리하고 논문을 준비하기 위해서였죠. 파리의 한 카페에서 한국계 작가 정미를 만났어요. 정미는 문화 연구를 하는 학자로 제 연구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켈러 박사님, 라후족과 한국의 연관성을 연구하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정미가 말했습니다. 네, 놀라운 유사점이 많아요. 제가 태블릿을 꺼내며 대답했습니다. 특히 언어적 구조와 의식에서요. 정미에게 라후족 마을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여주었어요. 제사의식, 음식, 집 구조 등을 담은 사진이었습니다. 정미의 표정이 점점 놀라움으로 바뀌었어요. 이거 우리 할머니 집이에요. 정미가 한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장독대가 있는 마당 사진이었어요. 한국의 시골에 계신 할머니 집이랑 같다는 말씀이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정확히 같아요. 장독대 배치, 항아리 모양, 심지어 마당 구조까지요. 정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정미에게 라후족 제사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영상을 보는 내내 정미는 눈물을 참고 있었어요. 이건 우리 가족의 제사와 완전히 같아요. 정미가 말했습니다. 절하는 방식, 음식 차리는 순서, 심지어 조상께 말씀드리는 순서까지요. 정미의 반응은 제 연구에 확신을 주었어요. 외국인인 제가 그리고 한국계인 정미 모두 같은 결론에 도달했으니까요. 이건 단순한 유사성이 아니라 역사적 연결고리였습니다.
정미님, 한국어의 정이라는 개념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물었어요. 정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정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에요. 그건 관계 속에서 자라나는 깊은 유대감이죠. 오랜 시간 함께하며 쌓이는 것이고요. 라후족에게도 비슷한 개념이 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들은 말끝을 통해 그 감정을 전달해요. 정미와 함께 제 연구 자료를 더 깊이 분석했습니다. 라후족의 언어, 문화 의식을 한국의 것과 비교하며 유사점과 차이점을 정리했어요. 켈러 박사님, 이 연구는 매우 중요해요. 정미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고구려 유민들의 흔적을 찾는 것은 한국 역사의 퍼즐을 맞추는 일이에요. 파리에서의 국제언어학회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3개월 동안의 라후족 연구를 바탕으로 말끝의 정서 전달. 한국어와 라후족 언어의 비교 연구라는 제목의 발표를 준비했어요. 발표장에는 세계 각국에서 온 언어학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 일본, 그리고 한국에서도 여러 학자들이 왔어요. 제가 단상에 섰을 때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언어의 본질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의 도구가 아닙니다. 언어는 정서 전달의 체계입니다. 슬라이드를 넘기며 라후족과 한국의 언어적 유사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특히 말끝에 감정을 담는 방식, 억양의 흐름, 그리고 정서적 표현의 풍부함까지 상세히 분석했어요. 한국어의 말끝은 단순히 문장을 끝맺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관계를 조율하고 감정을 전달하고 사회적 위치를 확인하는 복합적인 신호입니다. 제가 열정적으로 말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라오스 북부의 라후족 언어에서도 정확히 같은 특징이 발견됩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온 학자들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가득 찼어요. 고구려 유민설에 대한 역사적 배경, 라후족의 의식과 문화적 관습, 그리고 언어적 증거까지 모두 제시했습니다. 결정적으로 두 언어의 말끝 억양을 비교한 음성 파일을 플레이했어요. 한국어의 괜찮아요와 라후족 언어의 비슷한 표현을 나란히 들려주었습니다. 들으셨듯이 두 언어의 정서적 곡선은 거의 일치합니다. 발표를 마치며 결론을 내렸습니다. 언어는 도구가 아닙니다. 언어는 감정 전달 체계입니다. 그리고 한국어와 라후족 언어는 정이라는 깊은 감정을 말끝에 담아 전달하는 특별한 능력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언어학 연구에서 정이라는 개념을 학술어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발표가 끝나자 큰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질문 시간에는 수많은 손이 올라갔어요. 특히 한국에서 온 학자들의 질문이 많았습니다. 켈러 박사님, 이 연구는 한국 역사의 새로운 통찰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한 한국 학자가 말했어요. 고구려 유민의 흔적을 이렇게 멀리에서 발견하다니 놀랍습니다. 발표 후 여러 언론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학회장을 나서는데 사람들이 저를 둘러싸고 질문을 쏟아냈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 한국 교수님의 말이었습니다. 켈러 박사님, 당신은 우리 한국인도 잘 모르는 우리의 역사를 발견하셨어요. 이건 단순한 언어 연구가 아니라 잃어버린 역사의 복원입니다. 그날 밤 호텔 방에서 로즈에게 전화했습니다. 로즈, 발표가 대성공이었어.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말요? 축하해요, 엄마. 로즈의 목소리도 기뻐 보였습니다. 그럼 이제 라후족과 한국이 연결되어 있다는 게 증명된 거예요? 완전히 증명하려면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지만 지금까지의 증거는 매우 강력해. 제가 대답했어요. 로즈, 넌 내 발표 내용을 제일 먼저 들었던 사람이야. 기억나? 로즈가 웃었습니다. 네, 기억나요. 처음으로 엄마 연구에 관심이 생겼던 순간이었어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발표 후 한 달이 지나 다시 라후족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더 깊은 연구를 위해서였죠. 하지만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어요. 딸 로즈가 함께했습니다. 제 연구에 관심을 보인 로즈가 학기 방학을 이용해 동행하기로 한 거예요. 마을에 도착했을 때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라후족의 일부 공동체가 도시로 이주하면서
전통과 언어를 잃어가고 있다는 이야기였어요. 젊은이들은 더 이상 우리 말투로 말하지 않아요. 마을 어르신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도시에 가면 우리의 정서가 사라진대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수천 년을 이어온 정서가 단 한 세대 만에 사라질 수도 있다는 사실이 두려웠어요. 정은 사라질 수 있어요. 민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기록하고 보존해야 하죠. 로즈는 마을 아이들과 금세 친해졌습니다.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마음은 통했어요. 연구를 위해 마을 곳곳을 다니며 더 많은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유전학적 접근도 시도했어요. 마을 사람들의 동의를 얻어 DNA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이 데이터는 나중에 한국인의 DNA와 비교할 예정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로즈와 함께 마을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조상으로부터 들은 이야기, 전설, 그리고 노래를 들려주었어요. 한 할머니가 노래를 불렀습니다. 가사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멜로디가 어딘가 익숙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노래의 구조는 한국 민요와 매우 유사했습니다. 로즈, 이 노래 들어봐. 제가 속삭였어요. 이 선율, 어디서 들은 것 같지 않니? 로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한국 드라마 속 전통 노래와 비슷해요. 할머니가 노래를 마치자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할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이 노래는 우리의 슬픔을 담고 있어요. 고향을 잃은 슬픔이죠. 그날 밤 로즈와 함께 연구 텐트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정리했습니다. 로즈는 컴퓨터 작업을 도와주었어요. 엄마, 이 연구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 이제 알겠어요. 로즈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언어 연구가 아니라 사람들의 정체성을 찾아주는 일이에요. 제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로즈와 이렇게 깊은 대화를 나눈 적이 드물었거든요. 라오스에서의 마지막 날, 로즈와 함께 근처 도시의 한국 식당을 방문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에서였어요. 식당에 들어서자 종업원이 밝은 미소로 맞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한마디에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그 말투, 그 억양 속에 담긴 따뜻함이 느껴졌거든요. 로즈도 같은 느낌이었는지 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식사를 하며 로즈에게 말했습니다. 로즈, 이제 알겠니? 정은 문화가 아니야. 정은 기억이고 온기야. 그리고 그 온기는 말끝에 담겨 있어. 스위스로 돌아온 지 한 달 후, 마침내 논문 제목을 확정했습니다. 말끝의 민족, 정서와 언어의 교차점에서 6개월간의 연구, 수천 개의 음성 데이터, 그리고 수많은 문화적 증거들이 이 논문에 담겼어요. 연구실에서 밤늦게까지 논문의 마지막 부분을 다듬고 있을 때 로즈가 찾아왔습니다. 대학 수업을 마치고 온 모양이었어요. 엄마, 아직 이래요? 로즈가 물었습니다. 응, 거의 다 끝났어. 제가 대답했어요. 이 논문이 발표되면 언어학계에 큰 반향을 일으킬 거야. 로즈는 제 옆에 앉아 논문을 훑어보았습니다. 특히 라후족과 한국의 언어적 유사성을 분석한 부분에 관심을 보였어요. 엄마, 정말 대단해요. 로즈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엄마는 언어 속에 있는 감정을 발견했어요. 제가 웃었습니다. 사실 그건 늘 거기 있었어. 내가 발견한 게 아니라 그저 눈치챈 거지. 그래도 대단해요. 로즈가 말했어요. 그런데 엄마, 한 가지 제안이 있어요. 뭔데? 제가 물었습니다. 로즈가 조금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우리 한국 가볼래요? 엄마 연구의 또 다른 절반을 직접 보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 말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라후족에서 발견한 것들이 정말 한국에서 온 것이라면 그 원료를 직접 확인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거예요. 좋은 생각이구나. 제가 대답했습니다. 논문이 끝나면 한국에 연구 방문을 계획해 볼게. 그렇게 몇 주가 지나고 논문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예약했어요. 로즈는 너무 기뻐했고 저 역시 설렜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 로즈는 계속해서 한국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한국 드라마, 음식, 문화. 로즈가 이렇게 열정적인 모습은 처음 보는 것 같았어요. 공항에 도착해 탑승 게이트로 향하는데 갑자기 로즈가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는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엄마, 제가 한국어를 조금 배웠어요. 로즈가 수줍게 말했습니다. 정말? 어디서 배웠어? 제가 놀라서 물었어요. 인터넷으로요. 엄마가 라후족 연구하는 동안 저도 한국어를 공부했어요. 로즈의 얼굴이 상기되었습니다. 그럼 뭘 배웠는지 들려줄래? 제가 웃으며 물었어요. 로즈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천천히 가요, 엄마. 그 순간 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라후족 마을에서 들었던 그 말투, 그리고 다큐멘터리에서 들었던 한국 어머니의 말투가 제 딸의 입에서 나오고 있었으니까요. 말끝에 담긴 따뜻함, 그 정이 느껴졌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한 외국 학자가 우연히 마주한 낯선 말투, 그리고 오래된 전승 속 한마디가 결국 수천 년 전의 기억을 꺼내고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말끝의 정서가 세계적 학문 주제가 되기까지 그 모든 과정은 놀라움과 감동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말이 감정을 전할 수 있다는 걸 한국어가 처음으로 알려줬다고요. 그리고 그 감정은 한민족의 품격이자 문화의 깊이라는 걸 스위스에서, 라오스에서, 학회 강단에서 직접 증명해냈습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의 말, 우리의 풍습이 별것 아니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눈에는 그 모든 것이 오래된 지혜이자 지켜야 할 가치로 보였던 겁니다.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한국이라는 이름을 또 한 줄 새긴 이야기. 오늘도 잊지 않고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독자 여러분의 하루가 부드러운 말 한마디처럼 따뜻하고 평온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감동버킷의 혜인이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